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타인의 보고에 의한 수사 단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사 단서에는 수사기관의 적극적 체험에 의한 수사 단서가 있고 타인의 보고에 의한 소극적 수사 단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극적 수사 단서의 대표적인 것이 고소가 되겠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일정한 효력이 생기기를 원하는 의사표시인 동시에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결국 소송행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고소라는 것은 소송행위.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면서 법률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의사표시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역시 소송법적 효과를 소송법적 법률 효과를 야기하는 불러일으키는 요건으로서의 의사표시가 중요한 고소도 소송행위가 되겠습니다. 고소의 주체가 피해자와 그 밖에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제3자도 할 수 있는 고발과 구별이 되고요. 한편 법원에 대하여 단순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고소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여야 되거든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역시 고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범죄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범인을 기소해서 소송을 수행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의사표시인 점. 특히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고소기간이 경과되었는지, 고소의 효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절차의 확실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소송법 237조 1항은 고소의 형식으로 서면과 구술로 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순히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고소의 의미는 비친고죄인 경우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송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미 수사의 조건에서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소추 조건, 소송 조건에 해당하는 점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앞서 공부한 바와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과 달리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피해자에 대한 고소권은 2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고소에 대해서 판례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2011도 4451 판결은 그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489를 보시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고소조서 이렇게 독립된 고소조서일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심문한 경우에 그 진술조서에다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로 볼 것이다 이 말이죠. 한편 고소를 하면은 소송행위 능력, 고소라는 게 소송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고소를 하면은 소송행위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즉 고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소 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적법하게 고소 능력이 인정됩니다. 소송 행위 능력은 민법상의 행위 능력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의 의사 능력 정도면 된다. 중요한 법리죠.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증거법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엄격한 증명이라는 것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법이 정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것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만 얘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한편 일죄에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일죄 전부에 미친다. 단순 일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소하더라도 고소 효력이 전체에 대해서 미친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고소에 관해서 2011도 4451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는 법리들이죠. 고소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고소 능력은 어느 사실상 의사 능력으로 족하다는 점, 또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 고소의 효력은 사건에 관해서, 일죄에 관해서는 일죄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친고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 가늠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약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습니다. 그 정신 능력과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사실상 의사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고소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한편 495호에서 보는 것처럼 고소장을 제출하진 않았지만 진술조서에 처벌을 고안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표시함으로써 고소가 됐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한편 그래서 496에서 보는 것처럼 고소 능력이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고소의 효력은 일죄 2시 30분경에 있었던 범행과 2시 40분경에 있었던 유인 범죄가 일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든 고소가 있었다면은 나머지 부분에도 고소의 효력이 있다는 부분이죠.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의 효력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고소가 있었다가 고소를 취소하려면 역시 고소의 경우와 같이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497번을 보시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 우리 그 11세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피해자의 날인 도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인 부의 무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도장도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말고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본인의 고소 취소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죄를 할 수 있다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갖춰져 있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499, 500, 501에서는 이제 항소 이유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항소 이유서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항소 이유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은 항소 이유서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5001번 이하에 정리를 해놨고, 아울러서 보조자료로 항소 이유서를 거기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소 이유로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오인과 또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의 사유가 보통 항소 이유가 되는데, 그에 관해서 공부를 할 예습 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복습할 수 있는 법리가 499부터 501까지 있으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내용들이 앞뒤 내용이 등장해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499부터 501은 넘어가시고, 다음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은 강의한 5001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7도 4962 판결을 보면은요, 고소를 하면은 소송행위 능력, 즉 고소 능력이 있어야 하는 바, 고소 능력은 사실상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고소 능력이 없었다가 범행 당시에 그 뒤에 비로소 고소 능력이 생겼다면 고소 기간은
고소 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해야 된다. 이런 법리, 두 가지 법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502번 법리는 위에서 공부한 바와 같고 503번이 새로 우리가 공부하는 법리죠. 고소 능력이 없다가 고소 능력이 생긴 때에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고소 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고소 기간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법리는 그렇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504 이하에 역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소 능력이 뒤에 생겨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고소가 됐다고 판단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러분이 판례를 읽으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서 요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로 법 공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강의 시간에 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오프라인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면 약간의 시간을 주고 판례를 읽고 사실관계나 이런 법리를 정리한 다음에 간단하게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이런 수업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동영상 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온라인에서 할 수 없어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모든 판례를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약을 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례를 선정을 해서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된다면 그 판례에 대해서는 3분, 5분 이렇게 시간을 주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봐라 이런 수칙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참고사항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판례는 2009도 6058 전원합치 판결인데요. 청소년 성보호법과 관련해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역시 506번 법리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법리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를 했다가 철회하는 것은 역시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자의 소송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송 능력이 있어야 처벌 불허 의사 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소송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의사 능력으로 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행위 능력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법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역시 판례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맡기도록 하고 네. 처벌 불허 희망 의사 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511과 512에서 나오죠. 511 법리를 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소송 능력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의사 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소도 또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나 처벌 불허 의사 표시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 같은 거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한 거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 대리인에 대리해야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미성년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상 의사 능력만 인정이 되면 단독으로 고소 또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 같은 거 할 수 있고 고소 취소 또 처벌 불원 희망 의사 표시 철회가 아니라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511번의 법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런 판례들을 그런 법리를 뒷받침하는 논거들이고 사실관계에 관한 것도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관계상 판례를 막 넘어간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요한 법리는 제가 이렇게 적시를 적절하게 해드리고 있지만 정확한 이해 또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판례를 여러분이 열심히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모든 판례를 다 하나씩 일일이 보고 싶지만 그럴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010도 5610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7번에 보시면 이 사건 수사보고서는 실무에서 이제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수사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수사보고서의 증거 능력이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할 때가 있을 거고요. 수사보고서, 이 사건에서는 수사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참고인인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서류, 전화통화 내용을 이제 수사보고서에다 이렇게 기재한 것이죠. 뭐라고 통화했다는 통화 내역을 이렇게 기재한 겁니다. 통화 내용을. 그러면 이것은 형사성법 313조 1항의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죠. 그래서 전문증거의 증거 능력과 313조 1항의 예외에 대해서 나중에 증거법에서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수사보고서도 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리에 이 313조 1항 예외 법리에 따라서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아서 증거 능력이 없다. 수사보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일단 이게 굉장히 증거법에서 중요한 법리가 되고요. 한편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은 앞서 친고죄에서 공부한 것과 같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나 첫 번째 요건 또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조사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 즉 이를 다 갖춘 것이 엄격한 증명인데 그렇지 아닌 증거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 표시의 철회에 대해서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그런 대상이 되는지는 역시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증거법 파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를 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더라도 그렇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면은 그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보고서 가지고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서 그런 사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러분에게 맡기고요. 다시 한번 법리를 정리하면 수사보고서의 전문증거 증거능력은 증거법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이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있어서의 소송조건의 충족 여부는 이른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해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법리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법리가 사실관계에 적용됐는지는 역시 여러분이 판례를 읽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판시했던 사안이죠. 참고로 표시해 놓은 이 판례가 현실에서는 많이 중요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실무에서 사실적으로 많이 사실상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전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 교보했고 피고인이 그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합의서 작성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겁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하여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경우에는 이른바 단서조항에 나중에 이제 3조 2항 단서인가요? 그거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면 처벌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전부를 못 받고 합의금의 일부만 받았다더라도 합의서를 써줬다는 얘기는 처벌불허 의사표시를 대리해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해줬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벌불허 의사표시가 된 것이다. 그럼 다 받지 못한 합의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민사상 합의금 지급 채무가 남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형사상 처벌불허 의사표시가 된 것은 피해자가 처리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실 사건, 현실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단서조항 위반 사건이 아니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이 첫 번째가 이제 피해자인 거죠. 뭐가요? 고소권자. 고소권자로서 피해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부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고소권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5조 1항에 보면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했는지 관계없이 고소권을 독립해서 행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도 진행하며 피해자 본인이 법정 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고유권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권과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법정 대리인이 고유의 것이니까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했는지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법정 대리인이 고유권으로 행사한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 입장이 바로 이런 고유권의 입장, 고유권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학설로는 독립 대리권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권,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면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도 소멸하고 피해자 본인은 법정 대리인이 한 본인으로서 그렇죠? 본인으로서 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학설로는 더 유력해 보이는데요. 우리 대법원은 고유권설을 취하고 있어서 구구도 3784 판결을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225조 1항이 규정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 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알아 명시적으로 고유권설을 취하고 있죠.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을 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고유권이니까요. 이러한 취지에서 그 피해자 말고 법정 대리인 부모의 이 사건에서는 법정 대리인 아버지의 고소권이 고유권이라는 전제하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법정 대리인이 독립해서 고소한 이상 공소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전에 강간죄가 친고죄일 때의 규정입니다. 84년도에. 지금은 강간죄가 친고죄가 아니어서 뭐 이런 논의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이 법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 527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난 시간 강의에서 강간죄, 추행죄 등 여러 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비친고죄로 됐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학생 한 명이 강의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정당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죄였죠.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죄가 삭제가 됐던가요? 그렇죠? 혼인빙자 간음죄는 여성을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보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조문이라고 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났죠. 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죄는 아예 삭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그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강의안에는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도 857 판결을 보면 역시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에 주어진 고유권이다. 그래서 본인의 고소권을 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고소기간도 법정 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소권자로서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225조 2항이 있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227조는 사자,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해서 고소권자가 이미 사망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사자이기 때문에 친족 또는 자손에게 고소권을 인정해 준 조항이 있고요. 226조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오히려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다른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해자의 생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부를 고소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부 또는 무도 모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주로 부가 그렇죠.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정 고소권자라고 해서 228조는 친고죄에 대하여 만약에 앞서 본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 기타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검사가 신청에 의해서 검사가 10일 내에 지적 고소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고소권이 다만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성폭력 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